건담 더불어 일부 후반 시점 유사태양로 탑재기 징크스를 앞세운 유엔군에 의해 솔레스타일 빙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운용하던 3세대 건담들은 대파, 실종, 노획을 당했고 각 건담 마이스터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4년간의 시간 동안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한 솔레스타일 빙은 새로운 건담들을 앞세워 또다시 자신들만의 무력 개입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초의 트윈 드라이브 탑재기 더불어 건담과 더불어 라이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레스타일 빙의 창시자인 이오리아 슈엔베르그는 인류가 외우주로 진출하기 전 모든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진화하여 다가올 대화를 준비하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장 200년에 달하는 계획을 세우고 솔레스타일 빙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건담을 통해 그 계획을 실행했죠. 하지만 이오리아가 세운 계획은 누군가에게 악용된다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오리지널 태양로의 소유자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블랙박스에 숨겨놓게 됩니다. 그 기술들이 바로 트랜스암 그리고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었죠. 이후 이오리아의 예상대로 솔레스타일 빙을 배신하고 배달을 장악한 코노가 등장하자 태양로의 블랙박스가 해제되며 이 기술들은 태양로 보유자인 톨레미 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 트랩이 발동하며 트랜스암, 트윈 드라이브 관련 기술들과 톨레미 팀의 인적 정보들이 베다에서 모두 삭제되기도 하죠. 이것이 작중 이노베이드 세력이 오리지널 태양로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코너의 배신으로 보급된 유사 태양로 탑재기 징크스 부대로 인해 모든 건담들은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각 마이스터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심지어 엑시아의 태양로는 마이스터인 세츠나와 함께 실종되는 등 솔레스타일 빙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연방, 그 뒤에서 이오리아 계획을 악용하려는 이노베이드 세력이 등장하였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남아있던 멤버들은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하며 새로운 무력 개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솔레스타일 빙은 이오리아가 남겨준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죠.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두 개의 태양로를 연동하는 것으로 입자 생산량을 제곱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한 개의 태양로가 100의 입자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사 태양로가 7개 장비된 알바토레는 700을 생산하지만 트윈 드라이브 탑재기는 1만의 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봉인이 해제되기 이전에도 솔레스타일 빙의 기술자들에 의해 여러 번 고안되었던 기술인데요. 버체의 프로토타입인 건담 플루톤에는 GM필드를 실험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였기 때문에 막대한 입자 방출량이 필요했고, 이에 기술자들은 두 개의 태양로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두 개의 태양로를 연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이 방법은 폐기되었죠. 이후 개발된 건담 라지엘 또한 태양로를 2개 탑재하는 것을 상정했던 기체이지만 비슷하게 기술력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귀중한 태양로를 2개나 투입하기엔 기체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방법은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오리아가 직접 설계한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전 솔레스타일 빙의 기술자들이 시도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했으며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었고, 따라서 이안 바스티는 이오리아의 이론을 실험하며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기체를 제작하게 되죠. 그렇게 개발된 기체가 최초의 트윈 드라이브 탑재기 더불어 건담입니다. 주인공 기체 특유의 트리콜로 색상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더불어는 일부의 주인공 기체 엑시아를 바탕으로 개발된 건담입니다. 사실 더불어가 왜 엑시아의 후계기인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설정상 아스트레아2라는 프로토타입 기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이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2세대 건담인 아스트레아와 별개의 기체입니다. 굳이 작품 내에서 이유를 추측해본다면 다른 4세대 건담들은 저격, 빠른 기동성, 트라이얼 시스템 같은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2세대 건담인 아스트레아와 그 후계기인 엑시아가 내구성과 완성도 면에서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설계를 따라갔다는 점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겠네요. 더불어 건담은 트윈 드라이브의 실험은 물론 실전에 투입되는 것까지 상정하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엑시아에 비해 발전된 기술과 무장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일단 다른 4세대 건담들과 마찬가지로 가슴 부분에 위치했던 블레이드 안테나가 헤드 유닛으로 옮겨졌고 기체 곳곳에 노출되었던 케이블들이 내부로 수납되어 더욱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위한 2개의 태양로는 건담 라지엘의 어깨에 장비된 버니어에서 영감을 얻어 더불어의 양쪽 어깨에 탑재됩니다. 따라서 기존 태양로가 탑재되었던 등 부분에 2개의 버니어가 추가 설치되어 더불어는 더욱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자세 제어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각각의 태양로들은 더불어의 앞과 뒤로 자유롭게 회전하며 기동성을 강화하거나 전면의 부분적인 GM필드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엑시아의 주무장이었던 지엔소드1은 실체건과 라이플, 심지어 실드까지 결합된 훌륭한 무장이었지만 라이플의 성능이 애매했으며 거대한 크기로 인해 다른 무장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여러 약점들이 있었는데요. 더불어 건담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된 기술이 투입된 지엔소드2를 주무장으로 장비합니다. 지엔소드2는 엑시아의 GM 블레이드와 비슷하게 독립된 두 자루의 검으로 구성됩니다.
팔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표면에 입자가 코팅되어 있어 여전히 GM필드를 관통할 수 있으며 라이플로 변형하는 기능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성능이 애매했던 XI 라이플 모드에 비해 한 번에 강한 빔을 발사하거나 약한 화력의 빔을 빠르게 연사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사격 방식을 가지고 있고 4세대 건담들의 무장에 전체적으로 채용된 크리스털 센서가 장비되어 정확도가 월등히 상승했죠. 더불어 건담에 장착된 두 개의 빔사벨들은 기술이 발전하여 출력과 효율이 강화되었고 빔사벨의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더불어는 XI 빔 대거처럼 여전히 빔사벨을 투척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중 사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더불어는 방어를 위한 실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실드만 장비하던 엑시아와는 달리 더불어엔 작은 실드가 두 개 장비되고 각 실드들은 끝부분을 서로 연결하여 팔뚝에 고정하거나 양쪽 어깨에 부착하는 식으로 사용됩니다. 실드의 칼날처럼 생긴 꼭지 부분은 설정상 근접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죠. 이런 발전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더불어 건담은 제작이 완료된 직후 곧바로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의 실험에 투입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두 개의 태양로를 동조하여 입자 생산량을 제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선 동조율이 80%가 넘는 두 개의 오리지널 태양로가 필요했죠. 솔레스탈 비잉이 제작한 5개의 태양로는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태양로를 동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오건담과 XI 태양로가 시뮬레이션상 가장 높은 동조율을 보였지만 XI 태양로는 일부 마지막 전투 이후 세츠나와 함께 실종되었기 때문에 이안 바스티는 어쩔 수 없이 톨레미 팀이 보유한 3개의 태양로와 페레슈테에서 받아온 오건담의 태양로 총 4개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실험했음에도 80%의 동조율을 기록하는 것은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XI 태양로를 회수할 때까지 더불어 건담의 완성은 미뤄지게 되죠. 한편 실종되었던 세츠나는 솔레스탈 비잉이 괴멸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어로우즈에 대항하여 4년간 단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솔레스탈 비잉이 워낙 비밀스러운 조직이라 따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거기다 배달을 활용할 수 없어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솔레스탈 비잉의 에이전트 왕 유밍에 의해 세츠나가 라그랑주 4에서 활동한다는 정보를 받은 톨레미 팀은 어헤드에게 격추되기 직전의 세츠나를 간신히 구출하며 XI 태양로를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상 가장 높은 궁합을 보였던 오건담과 XI 태양로조차 70%대의 동조율을 보이며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안정 영역에 도달하는 것에 실패하는 듯 싶었지만 세츠나가 억지로 트랜스암을 발동하여 무리하게 동조율을 끌어올리며 더불어 건담은 기적적으로 기동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빛의 기둥을 형성하거나 GM필드가 아닌 단순 출력만으로 빔을 밀어내는 등 어마어마한 입자 방출량을 보여주죠. 여담으로 더불어는 기체가 기동하기도 전에 강화 장비가 미리 완성된 특이한 건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XI 태양로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근데 트윈 드라이브가 가동하지 않을 확률을 고려한 플랜 B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작된 추가 장비가 7개의 검을 쓰던 XI 컨셉을 계승한 세븐소드입니다. 2개의 태양로를 연동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여러 근접 무기가 추가되어 최대한 더불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죠. 왼쪽 어깨에 장착된 거대한 버스터 소드 2는 소드 모드와 실드 모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공방일체의 장비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장비는 페레슈테의 폰스파크가 탈취한 징크스2의 버스터 소드를 이안이 개량하여 만들어진 장비인데요. 징크스2의 버스터 소드는 스론의 쯔바의 버스터 소드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스론의 기술을 톨레미 팀이 활용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쯔바의 버스터 소드처럼 어깨에 부착할 수 있고 GN 입자의 무게 감소 효과를 사용한 중량 조절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이안에 의해 개조되어 실드 모드 시 GN 필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더블로에도 장착되었던 GN 소드 2는 엑시아가 장비한 두 자루의 블레이드처럼 각각의 길이가 달라졌고 서로 다른 활용도를 가지게끔 개조되었습니다. GN 소드 2 롱은 많은 입자를 소모하고 연사력이 떨어진 대신 좀 더 강한 화력으로 먼 거리를 사격할 수 있으며 GN 소드 2 숏은 칼날을 발사하여 공격한 이후 내부의 와이어로 회수하는 코드기어스 시리즈의 슬래시 하켄처럼 사용할 수 있죠. 각 무릎의 추가 장갑에 부착된 GN 카타르는 콘덴서에 사용되는 물질을 칼날에 활용하여 고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절삭력을 극대화한 무장입니다. 더불어의 실드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방어 능력은 전무하죠. 현실의 카타르처럼 근접 무기로 활용하거나 다리에 부착한 상태에서 그대로 적을 베어낼 수 있고 최초로 녹색 칼날이 시험된 무장이라는 설정이었으나 이후 데바이즈 엑시아의 러스터 소드가 등장하면서 최초 타이틀을 빼앗긴 장비이기도 합니다. 세븐소드 장비는 예비 플랜으로서 더불어 건담과 거의 동시기에 제작되었고 성능 시뮬레이션 또한 둘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외전에 등장하는 연방군의 에이스 파일럿 에이미 짐바리스트가 왕류밍의 권유로 참가했던 시뮬레이션에서 더불어 세븐소드와 전투를 펼친 이후 실제로 더불어 건담을 목격하고 당황했다는 언급이 있죠. 하지만 세츠나에 의해 트윈 드라이브의 기동이 성공했고 이것과는 별개로 더불어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븐소드 장비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세츠나가 트랜스암을 활용해 억지로 안정 영역에 도달하여 기적적으로 기동에 성공합니다. 다만 기동하는 것에 성공했을 뿐 당시의 더블로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이는 1세대인 5건담, 프로토타입인 2세대 건담을 지나며 수십 년간 많은 데이터를 쌓은 3세대 건담들과는 다르게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이오리아가 세운 이론만 존재할 뿐 데이터가 없는 미지의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떨결에 안정 영역에 도달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이하는 여태까지 왜 실패했던 건지 이번엔 왜 성공한 건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죠. 당시의 더블로는 단지 입자 생산량이 많을 뿐 트윈 드라이브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기체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실전 투입된 더블로는 아르케, 가라쪼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심지어 그라함과의 전투에서는 무리하게 트랜스암을 사용하다 트윈 드라이브가 오버로드 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당시 리본즈도 자신이 모르는 기술이 있다는 것에 잠시 불쾌감을 표시하긴 하지만 더블로가 가데사보다 떨어진다 평가하며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반쪽짜리 성능으로 무리하게 전투에 투입된 더블로였지만 그라함과의 전투에서 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트랜스암 발동 이후 오버로드한 더블로를 분석하여 트윈 드라이브의 막대한 입자 방출량을 기체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솔레스타일 빙은 트윈 드라이브를 제어하며 입자 방출량을 안정화시키고 트랜스암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된 기체가 라지에르 GN 세퍼, 3세대 건담의 GN 암즈를 바탕으로 개발된 트윈 드라이브 보조용 지원기 오라이저입니다. 오라이저는 더블로 건담과 도킹하는 것으로 트윈 드라이브를 안정화하고 성능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제작된 지원기입니다. 이 도킹 상태를 건담을 초월하였다 하여 건담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더블로 라이저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오라이저는 내부에 설치된 라이저 시스템을 통해 트윈 드라이브가 생산하는 막대한 입자량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하게 생산된 입자들을 각 날개 부분에 내장된 대형 GN 컨덴서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기체 내부로 순환시키며 입자 밸런스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이를 통해 더블로 라이저는 트윈 드라이브의 성능을 100% 발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오라이저의 기능들은 더블로 건담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라이저에도 추가적인 파일럿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은 1부에서 일반인 포지션을 담당하고 2부에선 얼떨결에 솔레스타일 빙에 합류한 사지 크로스로드가 맡게 됩니다. 사실 오라이저는 원래 트윈 드라이브 보조용으로 개발된 기체는 아니었습니다. 설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입자가 떨어지면 더블로에 도킹하여 충전을 하는 지에나츠와 비슷한 역할을 가진 전투 지원기였죠. 하지만 당시 솔레스타일 빙은 새로운 강화 장비나 지원기를 개발하는 것보단 기존 제작 중이던 오라이저를 개조하는 것이 더욱 빠르다 판단하였고 따라서 오라이저는 더블로와 결합 상태를 유지하며 트윈 드라이브를 보조하는 역할로 컨셉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 초기 기획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설정이 오라이저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장비 잔 유닛과 이를 탑재한 잔 라이저입니다. 잔 라이저는 양쪽 날개에 버스터 소드 3를 장비하고 비행 중 적에게 충돌하며 사용하거나 하단에 부착된 2개의 팔을 이용해 각 근접 무장들을 직접 휘두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잔 라이저는 설정상 기본 더블로 건담과 맞먹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더블로 건담은 잔 유닛 혹은 잔 라이저와 결합하는 것으로 각각 잔 더블로 건담, 더블로 잔 라이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의 더블로는 잔 유닛에 부착된 팔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체의 팔과 함께 4개의 근접 무기로 적을 공격하는 변칙적인 전법을 구사하는 등 뛰어난 공격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오라이저가 트윈 드라이브 보조용 지원기로 개조되며 이 설계들은 실전에 투입되지 못한 채 데이터상으로만 남게 되죠. 이후 잔 라이저의 데이터는 5세대 건담인 하루 트윈 무장을 제작할 때 사용됩니다. 참고로 오라이저의 파일럿인 사지는 외전에서 잔 라이저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이후 이게 실제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죠. 앞서 설명했듯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개조된 오라이저는 더블로 건담과 도킹하는 것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트윈 드라이브가 100%의 성능을 내게끔 보조합니다. 따라서 더블로 라이저는 트윈 드라이브가 오버로드를 일으켜 사용이 불가능했던 트랜스암을 발동할 수 있죠. 트랜스암은 기체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GN 입자를 순식간에 모두 방출하는 것으로 기체가 빨간 빛을 띠며 잠시 동안 3배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안정된 트윈 드라이브를 보유한 더블로 라이저는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이론적 한계인 3배를 뛰어넘어 순간적으로 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입자량을 방출하죠. 이 상태를 트랜스암 라이저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부르며 이때부터 더블로 라이저는 제작자인 이안조차 예상하지 못한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트랜스암 상태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GN 입자들은 라이저 시스템을 통해 기체의 전신으로 고르게 분배됩니다. 이 입자들을 GN 소드 2에 집중한다면 라이저 소드라는 거대한 빔사벨을 형성할 수 있죠. 이 빔사벨들은 소행성을 갈라버리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며 대기권을 넘어 위성병기인 메멘토모리까지 절단할 정도로 길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체들의 트랜스암과 마찬가지로 더블로 라이저 또한 트랜스암 발동 시 기동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기체 뒷부분에 거대한 무한대 같은 표식이 생기며 전장 여기저기에 고농축 지엔 입자를 살포하고 가데사의 메가 런처를 정면에서 회피하거나 가라쪼를 출력으로 압도하기도 하죠. 심지어 더블호라이저는 기체가 양자화되어 공격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요. 이는 고농축 지엔 입자가 과포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시공간 제어 현상으로 정확히는 양자화라기보단 순간이동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설계자인 이안조차 몰랐던 기능이고 정확한 발동 조건이 밝혀지지 않아 파일럿인 세츠나 또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후 극장판 시점에서 이안은 양자화를 제어하는 데 성공하고 항성간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시켜 5세대 건담인 더블호 퀀터에 탑재합니다. 이를 양자도약 혹은 양자 텔레포트라고 부르죠. 추가적으로 더블호라이저가 전장 곳곳에 살포한 고농축 지엔 입자는 주변 인물들의 뇌양자파를 증폭하여 서로 간의 의식 연결이 가능해지는 의식 공유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더블호 시리즈에 등장하는 설정인 뇌양자파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원격으로 전자기기를 조종할 수 있는 일종의 텔레파시 같은 능력인데요. 작중 뇌양자파는 인조 생체 단말기인 이노베이드와 강화인간을 제외한 일반인들에겐 매우 약한 형태로 존재하여 보통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블호라이저가 발산하는 고농축 입자들은 뇌양자파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 또한 서로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농축 입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뇌양자파가 빠르게 발달하며 더블호 시리즈의 강화인간인 이노베이터로 진화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순수종 이노베이터는 매우 강한 뇌양자파를 가지고 있어 의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더욱 강화되죠. 애초에 이오리아 계획은 인류가 이노베이터로 진화한다면 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져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트윈 드라이브를 탑재한 더블호라이저는 단순한 전투병기가 아닌 이오리아 계획의 궁극적인 실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불가사의한 기능들을 탑재한 더블호라이저는 어로우즈, 이노베이드 세력들을 상대로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유사태양로가 전반적으로 보급되어 모든 기체들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2부 시점에서 솔레스타일 비잉의 무력 개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더블호라이저의 압도적인 성능 덕분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기체 성능에도 불구하고 더블호라이저는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존 더블호 건담부터 사용하던 주무장인 지엔소드2가 더블호라이저의 압도적인 입자 방출량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죠. 지엔소드2는 라이저 소드를 발동할 때 입자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대형 빔사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입자량을 견디지 못해 내구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더블호라이저는 2부 마지막 전투인 베다 타란전을 앞두고 새로운 무장인 지엔소드 3를 지급받게 되죠. 지엔소드 3는 라이저 소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엑시아의 지엔소드 1과 비슷하게 실체건과 빔라이플이 동시에 탑재된 무장입니다. 콘덴서에 사용되는 물질이 칼날에 활용되어 높은 절삭력을 가지고 있고 3개의 빔 포구를 통해 중거리에서도 강력한 빔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불안정한 입자 방출로 인해 라이저 소드를 발동할 때 에너지 낭비가 심했던 지엔소드 2와는 달리 지엔소드 3는 출력 조절이 가능해져 보다 정밀하게 적을 베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렇게 새로운 장비로 무장한 더블호라이저는 지엔 헤비웨펀 시리즈를 지급받은 다른 건담들과 함께 어로우즈, 이노베이드와의 마지막 전투에 투입됩니다. 한편 더블호라이저에 탑승한 채로 고농축 지엔 입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세츠나는 타인의 의식을 공유하는 경험을 반복하며 점점 변화를 겪기 시작하는데요. 고농축 지엔 입자가 세츠나의 뇌양자파를 점점 증폭시키면서 순수종 이노베이터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 베다타란전이 진행되며 압도적인 어로우즈의 물량, 대규모 가가부대의 출현 같은 여러 위기가 발생하였고 트랜스암을 통해 동료들의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던 세츠나는 무의식적으로 폭발적인 뇌양자파를 방출하며 진정한 이노베이터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때 더블호라이저는 순수종 이노베이터가 된 세츠나의 뇌양자파와 연동되어 트윈 드라이브가 최대 출력에 도달하며 트랜스암 버스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발동하죠. 트랜스암 버스트 상태에서의 더블호라이저는 기존 트랜스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입자 방출량을 기록하며 전장을 뒤덮는 거대한 의식 공유 영역을 형성합니다. 기존 트랜스암 상태에서의 의식 공유 영역이 감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면 트랜스암 버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그 인물의 사고와 가치관까지 전달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의식의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죠. 트랜스암 버스트로 생산된 순수한 지엔 입자들은 전장을 넘어 지구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더블호라이저가 트랜스암 버스트를 발동한 이후 지구에 수많은 이노베이터 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순수종 이노베이터로 진화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이 입자들은 세포재생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효과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일부 마지막 전투에서 독성이 있는 유사태양로의 입자에 노출된 라스의 아이오는 심각한 세포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를 토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지만 트랜스암 버스트 발동 이후 이 증상들은 순식간에 완치됩니다. 반면 이런 효과들은 인공적인 뇌양자파를 가진 이노베이드에겐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순수종 이노베이터가 된 세츠나의 뇌양자파가 트랜스암 버스트로 인해 더욱 증폭되어 이노베이드의 뇌양자파에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죠. 작중 등장하는 이노베이드들은 뇌양자파를 통해 베다와 연결되어 있지만
트랜스암 버스트의 영향을 받는다며 뇌양자파에 간섭이 발생하여 이 연결이 강제로 해제됩니다. 애초에 베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티에리아는 이때 리본즈의 연결이 잠시 끊긴 틈을 타 베다를 장악할 수 있었죠. 이렇듯 트랜스암 버스트의 영향으로 솔레스타일 빙은 베다를 성공적으로 탈환할 수 있었지만 리본즈와 세츠나의 마지막 전투에서 더블호라이저는 반파, 두 개의 태양로가 파괴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솔레스타일 빙은 파괴된 두 개의 태양로를 대체할 새로운 태양로와 이를 탑재할 5세대 건담의 제작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더보로 건담엔 대형 지행 콘덴서가 장비됩니다. 이 대형 콘덴서들은 이안 바스티의 제자인 셰릴린 하이드가 개량하여 유사 태양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능이 향상되었고, 심지어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재현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당연히 원본에 비해선 성능이 떨어지죠. 이런 성능 차이를 메꾸기 위해 고안된 강화 플랜이 기존 유기되었던 세븐소드 장비의 설계를 셰릴린 하이드가 개조한 세븐소드 G입니다. 세븐소드 G는 콘덴서의 부족한 성능을 강력한 화력으로 보완하기 위해 GN소드2 블래스터라는 새로운 무장을 장비합니다. GN소드2 블래스터는 기존 GN소드2의 원거리 화력을 보강한 이노베이터 전용 장비로 시뮬레이션상 2카본 20장을 관통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고, 총신에 칼날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 무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름부터가 GN소드2 블래스터이고 근접 공격까지 가능한 무장이지만 세븐소드라는 명칭을 지키고 싶었던 건지 이 무장은 검이 아닌 총으로 분류된다는 기묘한 설정이 있기도 하죠. 이외에도 원래부터 장비하고 있던 버스터 소드엔 트윈 드라이브를 안정화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덕분에 세븐소드 G는 오라이저가 없는 상태에서도 트랜스암을 발동하는 것이 가능했죠. 하지만 오라이저에 비해 트윈 드라이브를 보조하는 성능이 부족하여 0.03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유지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노베이터로 각성한 세츠나가 더 이상 폭력을 선호하지 않게 되어 세븐소드 G는 테스트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아깝게 생각했던 셰릴린 하이드는 세븐소드 G 인스펙션이라는 복제품을 만들어 연구를 계속 이어갔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이후 퀀터의 추가 장비인 풀세이버를 제작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국 솔레스타일 빙은 세츠나의 의지를 존중하여 기존 더블호라이저의 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더블호라이저 콘덴서 타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태양로가 아닌 콘덴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고 활동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트랜스암, 심지어 트랜스암 버스트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세츠나는 더블호 퀀터가 완성되기 이전까지 콘덴서 타입에 탑승합니다. 이후 극장판 시점에서 세츠나는 에르스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콘덴서 타입으로 트랜스암 버스트를 사용하지만 에르스의 방대한 정보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뇌에 손상을 입게 되고 콘덴서 타입은 침식당해 파괴됩니다. 극장판에 등장하진 않지만 코믹스 버전에서는 더블호라이저와 동화되어 정보를 얻게 된 에르스가 수많은 의퇴된 더블호라이저를 생성하기도 하죠. 여담으로 더블호라이저는 극장판에 등장하는 극중극 솔레스타일 비잉의 주인공 기체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자금난을 겪던 솔레스타일 비잉을 재건하기 위해 베다가 연방정부를 압박하여 제작된 선전 영화이고, 특촬물이기 때문에 작중 등장하는 기체들은 배우가 직접 수트를 착용하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더블호라이저는 GN소드 3가 아닌 용자검 같은 무기를 장비하고, 라이저 소드는 변형된 팔에서 생성되며 4개의 건담이 힘을 합친 필살기처럼 연출됩니다. 오라이저에 탑승했던 사진은 영화를 관람한 이후 너무 미화되었다는 평가를 남기고 내심 자신이 등장하지 않아 아쉬워하기도 하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